안녕하세요. 코하!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비트코인 주말 사이 양봉 흐름 유지했습니다. 특히나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번 메인 이더리움 네트워크 역사상 가장 큰 머지 업데이트를 앞두고 30% 이상 급등을 했는데요. 연준의 울트라 스텝 우려도 한풀 좀 꺾이면서 이달 말 FOMC 회의를 앞두고 자이언트 스텝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어떤 자세로 투자에 임하면 좋을지 오늘도 전문가님들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인한스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한스 전문가입니다. 일단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주말 동안 좋은 내용들이 조금 있었죠. 우리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그다음에 이더리움의 이제 형제인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도, 근데 이더리움이 가면 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이 비트코인도 같이 좀 상승을 하면서 이 조금 답답했던 시장, 왜 알트들은 하루에도 한 20%, 30%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었어요. 근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뭐 이렇게 뭐 POS나 POW로 대표하는 이 대장주 격들인 이 코인들이 다소 많이 주춤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너무 멈춰 있으니까 걔들이 올라와 줘야 다른 알트들도 좀 든든하게 이 베이스를 깔면서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알트들 뭐 올라가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이걸 반복하는 시장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서 이 바닥을 제대로 다져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큰 애들이 바닥을 잘 지지를 해준다면 나머지 알트들도 그 지지를 잘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 나올 것이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상승으로 또 저희가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는 시장 기대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비트필승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제가 2주 전에도 그렇고 저번 주 손상에서도 그렇고 제가 단기적인 흐름이랑 수익적인 관점으로서 차트 동향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봤었습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 저번 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다시피 저번 주 주말 동안에서도 비트코인 양봉의 흐름세 유지되고 있었다. 그래서 불안해하실 필요 없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관점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1, 2주 손상 7월 달 말에 있을 이제 금리 인상 발표 전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박스권 안에서 놀아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도 분명히 등락폭을 보이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 현재 방송하는 이 시점에서 비트코인 2%가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조금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점진적인 우상향을 바라는 것이 지금처럼 무슨 악재소가 되지도 않고 이런 박스권 안에서라도 분명 큰 상승은 큰 하락 조정세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좀 과대 상승보다는 조금 점진적인 우상향을 바라면서 오늘도 알트 같은 이제 종목들 충분히 단타성 노릴 수 있는 종목들 많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정보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과대 상승은 아무래도 하락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점진적인 우상향 기대해 보겠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저와 같이 코인 소식 살펴볼 텐데요. 같이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플랜 B에서 200주 이동평균선 등 또 과거 비트코인 바닥과 유사하다고 했습니다. 강세장 위에서는 22K 돌파가 필요하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더리움 지분증명 전환 9월 19일 예정입니다. 이더리움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고요. 또 이더리움 클래식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금융기관 70%가 3년 내에 암호화폐 결제 이용 전망이 있다고 리플의 설문조사에서 밝혔습니다. 네, 이 부분 리플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금융기관에서 70% 이상 다른 결제 수단으로 이제 이용이 된다는 암호화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코인한스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금융기관에 이제 많은 금융기관들도 이제 결제 관련 서비스를 좀 많이 도입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미 뭐 다른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뭐 명품, 그다음에 뭐 신발, 그다음에 뭐 저런 야구장, 뭐 운동 이런 곳에서도 일단 비트코인 관련해서 결제 서비스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뭐 이런 보편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실생활 속에서도 이제 결제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금융기관 자체에서도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혹은 여태까지
많이 축적된 이 플랫폼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이런 서비스, 저런 서비스, 이런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에 추가되는 하나의 또 다른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암호화폐 결제가 계속 늘어간다라는 뜻은 어쩔 수 없이 암호화폐가 이 우리 실생활에 많이 녹아들고 있고 그다음 실생활에 많이 활용이 됨에 따라 가격 상승과 진짜 이 암호화폐의 이 사용 그 율이 늘에 따라 좋은 활용 방안, 그다음에 좋은 활용 사례들이 많이 발전되는 그런 시기가 될 것이다, 계기가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에서 봤던 이더리움이 지분 증면의 전환에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머지 업데이트를 앞두고 지금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코인한수님 짚어주시죠. 그쵸. 이것도 주말 동안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업데이트, 좋은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1차 머지 업그레이드, 1차 재료는 일단 머지 업그레이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일정은 9월 19일로 날짜가 잡혔어요. 근데 이 내용이 언제 나왔냐면 지난주 목요일 날 이 개발자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실제 내용이라고 합니다. 잠정 일자이고요. 뭐 확실하게 픽스 되면 좋겠지만 또 사이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점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머지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는 20년 12월 가동된 새로운 이 뭐 POB, 뭐 POW 이 작업 관련해서 합병 관련해서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중간중간에 업그레이드 관련해서 많은 이슈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좀 과하게 테스트를 해서 너무 우리가 과하게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업그레이드가 좀 오류가 났다, 서비스가 오류가 났다라는 내용이 나왔었고 그때도 좀 이 가격 자체가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하지만 그러고 나서 다시 이 사람들이 이 POW에서 POS의 전환 이걸 좀 기대를 하면서 좀 가격 상승을 이끌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 업그레이드 자체가 좀 많이 무리가 있다, 리스크가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가격이 폭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격이 폭락했던 게 이제 조금 회복이 됐다라는 정도이거든요. 지금 9월 이제 17일, 18일인데 이제 이렇게 흘러가서 2달 동안 남았습니다. 이 2달 남은 기간 동안 이 업그레이드 내용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더리움을 투자를 하시겠다라면은 이 2달 동안에 많은 유동성을 보여줄 텐데 이 유동성을 조금 무시할 수 있는 이거를 무시하고도 투자할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도전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매수를 하신다라면 2달 동안 이게 업그레이드가 정확히 무사히 잘 끝나길 기원을 하면서 장투 개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올 거고 그 사이사이 어떤 이슈가 나오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투자는 계속 지속하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같이 보시겠습니다. 뉴욕 양키스 직원에게 비트코인 급여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의 코인 소식 이렇게 살펴봤고요. 항상 시장에 어떤 이슈와 호재들이 있는지 저희 투더골드문과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썰전 코너 갈 건데요. 오늘 썰전의 주제는 바로 암호화폐 시장의 명과 암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인플레 해지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한수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이 해지 수단으로서 사용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들은 일단 이 비트코인을 좀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내용들이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는 구석이라고 할까요? 비트코인을 우리가 접할 때 우리가 이 해지 수단, 이 개수가 제한되었다라는 내용만으로 이게 처럼 해지 수단을 좀 보여줄 것이다라는 우리가 기대감이 좀 많이 섞여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정확히 좀 알아야 될 점은 20년도에 이제 코로나에 대한 경기 부양책으로 많은 달러들이 풀리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 풀린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뭐 주식을 포함, 주식, 암호화폐 등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제 투자처를 찾아 떠다니기 시작을 했죠. 물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들에서 비트코인이 많이 수혜를 봤어요. 수혜를 보고 너무 좀 거품이 낀 것이 아닌가라는 내용들이 좀 많이 우려가 섞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많이 계속 사람들이 계속 뭐라 해도 우리가 이 버틸 수 있었던 내용들은 아마 해지 수단이라는 이 내용만으로 좀 많이 버텼던 것 같은데 그 해지 수단이 조금 약간 지금 상태에서는 좀 약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체적인 글로벌 경제가 많이 휘청거리고 있죠. 뭐 부동산, 뭐 그다음에 뭐 운송, 뭐 등등 여러 지역에서 코로나에 대한 재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제 물류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제 납품해야 되고 수입하고 수출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또 사이사이 미뤄지면서 딜레이 되면서 또 우리 경제를 휘청거리게 만들었고요. 그에 의해 또 암호화폐가 지금 당장 어떤 탈중앙화라고 하지만은 뭔가에 귀속돼 있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나스닥 미국 경제, 세계 경제에 많이 귀속돼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 투자에 대한 이 근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뭘 믿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암호화폐는 아무래도 이 탈중앙화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 엮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스닥과 엮여가지고 지금 현재 계속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해지 수단으로서 가기에는 조금 많이 계속 약화되는 수단이 나올 것이다. 약화지는 시기가 나올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암호화폐,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데 세계 경제가 이제 금 저장고가 있잖아요. 물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금 저장고가 있는 것처럼 암호화폐도 금 저장고가 생길 것이라는 건 제가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당장 이 암호화폐가 해지 수단으로서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 달러라는 초강세의 이 내용이 좀 다소 좀 낮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지금은 달러가 너무 세기 때문에 암호화폐 자체가 지금 많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 이 해치 수단으로서의 역량이 많이 약해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당장 우리가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다 바라지만 당장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결국에는 우리는 좀 시간을 가지고 많이 배워가면서 알면서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비트코인이 이렇게 해서 뭐 해지 수단이 된다 이런 내용들 많이 좀 배워두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진짜 써야 할 때 알아야 할 때 만약에 뭐 그런 타이밍이 올 거예요. 그 타이밍이 오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 투더 골드문과 함께 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7월 FOMC 회의에서도 또 금리 인상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이 부분으로 또 어떻게 암호화폐 전망 보시는지 비트필승님. 네, 뭐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지금 빨간불을 켜는 날이 많아서 여러분들 지금 조금 안심해 하시다가도 조만간 있을 이제 금리 인상 발표로 인해서 다시 하방 압력세가 크게 가해지는 거 아니냐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려하시는 것이 관점이 맞습니다. 지금 어찌됐건 지금 악재소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수면상에 드러난 호재도 없죠. 그리고 지금 뭐 최근에 있었던 악재 아닌 악재 같은 경우에 이제 바이낸스에서 이제 비트코인 물량이 들어오기도 했는데 지금 물량이 들어왔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이제 매도하려고 하는 압력세가 가해진다라고 알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말 선상에서는 크게 하락폭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크게 세 가지 이제 시기적 관점으로서 생각해봐야 될 거는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7월 발표가 있을 때까지의 비트코인 동향, 그리고 발표가 된 이후에 단기적인 비트코인 방향성, 그리고 나서 9월까지, 8월 달에는 없죠. 9월까지 있을 금리 발표까지의 비트코인 동향,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분류를 해 보시면서 시나리오를 적용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알트를 단타를 하더라도 꼭 이 비트코인의 동향을 잡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의 이제 7월 말에 있을 금리 인상 발표 때까지는 제가 지속적으로 누누이 말씀드렸던 이 박스권 안에서 놀아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나서 발표가 된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죠. 지금 뭐 1%의 빅스텝을 밟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성이 나오는 만큼 0.5%를 내다보는 전망치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0.75%냐 뭐 1%냐 지금 거의 이 둘 중 하나의 가능성이 가장 크겠는데 어찌됐거는 뭐 두 가지 다 고금리를 취하는 이제 단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그 말은즉슨 투자 관점에 있어서 뭐 부동산이 됐건 주식 시장이 됐건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됐건 특히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더욱더 비교적 불안전 자산이기 때문에 비교적 조금 더 큰 하락폭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7월 달에 발표 있을 때까지 이 박스권 우리가 설정해놓은 박스권 안에 놀아날 것인가, 그리고 나서 발표된 이후에 얼만큼 과대 낙폭을 보일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그러니까 발표되고 나서 이후부터는 새로운 박스권 어디가 상단치고 어디가 하단치인지 지지 저항대 라인을 다시 설정을 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시점이 되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번 주 있었던 CPI 발표 지수를 본다면
저번 달과는 다르게 저번 달과도 비교를 해보더라도 저번 주에 있었던 발표가 예상치 전문가들 예상치보다 상회한 수준이 거의 비슷한 수준치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저번 달에는 과대낙폭을 보이고 저번 주 같은 경우에서는 그렇게 큰 오히려 반등하는 모양새를 보여줬었죠. 그때도 미리 예견을 해드렸었지만 아마 저번 달과는 다르게 이번 달의 발표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 인플레이션 잡히지 않을 것 같다. 그만큼 기대하고 있지 않은 만큼 오히려 선반영되고 있고 비트코인의 매물대가 조조하면서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 이미 놓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예상치 우려되는 시점보다도 큰 과대낙폭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예측되는 것처럼 7월 달 말에 있어서도 지금처럼 아무도 누구도 시장 인상이 좋을 것이다. 인플레이션 잡힐 것이다. 고금리를 단행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한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가격적인 영향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큰 과대낙폭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도 꼭 방향 설정하시면서 지금 잡고 계시는 짧은 포지션들을 정리할지 아니면 홀딩할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할지 설정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7월에 있을 금리 인상 발표를 앞두고 또 비트코인 시장도 그렇게 과대낙폭은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좀 밝은 부분은 없을지 코인 한수님 설명해 주시죠. 일단 뭐 비트코인의 지금 좀 어두운 부분인가요? 뭐 어두운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밝은 부분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결국엔 비트코인을 좀 채택할 수밖에 없다. 여러 국가와 물론 뭐 SEC의 이제 현물 ETF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일단은 현재 이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계속 반려를 하고 있어요. 승인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솔직히 좀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들은 이 암호화폐,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 현물 ETF 승인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많은 선물 ETF 승인되고 있고 이에 더해서 현물 ETF도 계속 승인이 되고 있는데 유독 이제 비트코인 선물 ETF는 승인을 하면서 왜 현물 ETF는 승인을 안 하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아무래도 이 현물 ETF가 승인이 됐을 때 비트코인이 가지는 이 파급력을 좀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이 달러를 미국이 빨아들이고 있잖아요. 빨아들이고 있음에 따라서 이 달러의 희소성이 증가를 하고 그다음에 그에 의해 가격이 똑같이 증가를 하는데 사람들이 여기서 우리가 현물 ETF를 승인을 해버리면은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달러의 관심도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 달러를 좀 더 이 희소성을 가지고 달러를 목말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너희 달러 가격 뭐 이렇게 빨아들이든 말든 상관없다. 우리는 그거에 대체 가능한 이 현물 ETF 비트코인으로 우리 화폐를 쓰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이 의도하는 방향성과 많이 달라지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미국 자체가 이 달러에 의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어떠한 정책이나 이 방향성을 가지고 이끌어가기를 원하는데 그 사이에 다른 방향성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현물 ETF를 지금 거절하고 있는 상태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게리 겐슬러라는 사람도 현재 암호화폐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성향이 반영이 됐지만 아무래도 이 정치적으로, 이 경제적으로도 많이 좀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는 이 현물 ETF 관련 내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 나라 국가에서도 이 뭐 현물 ETF 현물이 아니야 비트코인 이제 법정 화폐 관련해서도 많이 채택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뭐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뭐 각자 자체적인 뭐 코인을 발행을 통해서 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비트코인이 아니라서 조금 다소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스위스 이런 곳에서도 뭐 준 법정화폐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나마에서도 이제 비트코인을 관련해서 법적 자산으로 좀 채택을 하면서 누구나 암호화폐를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내가 원하는 화폐가 있다면 이 화폐를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이 좀 많이 쌓여가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암호화폐 자체도 이 비트코인이 미래의 글로벌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국가들이 채택을 통해서 좀 이 화폐율의 사용률을 늘려야 되고 활용도를 늘려야 된다라는 점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곳에서도 우리가 왜 암호화폐를 채택을 해야 되는지 이
이유를 좀 찾을 수 있는 이 계기가 있었어요. 자, 우크라이나 이 전쟁을 하는 동안 우크라이나는 전체적인 금융 결제망이 망가졌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뭘 통해서 도와줬죠? 결국에는 어떠한 이 국가의 서로 은행 간의 소통이 있지 않더라도 암호화폐를 통해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 어디에든 활용할 수 있는 이 내용들이 이 빛을 발하는 시기가 있다. 그거는 현재뿐만 아니라 나중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국가에서 웬만한 국가에서 못 사는 국가, 뭐 잘 사는 국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많은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비트필승님이 보시는 암호화폐 시장에 지금 좋은 소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뭐 수면상에 드러난 최근에 있었던 이슈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면 호재에 있는 이제 중앙은행 총재가 지금 CBDC,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보다도 민간 암호화폐를 오히려 선호한다라는 발언을 해서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도 이제 기존에 말씀을 드렸을 때, 그러니까 일단 먼저 CBDC와 암호화폐의 우선순위, 뭐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과 CBDC를 비교를 해서 우위를 가린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위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일단 장점으로 살펴본다면 디지털 화폐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드는데, 지금 기존에 활용도가 높고 지금 시장 구축해낸 이 민간 암호화폐를 활용을 하는 것이 더 오히려 이득점이 있다, 비용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문제는 이제 규제가 된 민간 암호화폐 것이 모든 민간 암호화폐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말이 약간 중의적이긴 합니다. 규제된 암호화폐를 말하는 것이 통제를 하기 위한 암호화폐인 것이지, 아니면 어느 정도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한 규제된 내용을 말하는 것이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사항을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어찌됐건 암호화폐 본질 자체가 탈중앙이기 때문에 중앙체제 시스템에서 연결고리로 진행을 한다, 어느 한 서버에 구축해서 통제를 한다라고 한다면 약간 색깔을 좀 벗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성도 조금은 있습니다. 일단 CBDC는 중국을 선두로서 지금 중국이 먼저 보편화를 실행해 나가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미국이 거의 다다르고 있는데, 보편화되기까지는 아마 지금 현재 시점으로서는 5년 이상 혹은 5년 안팎의 시간이 걸릴 예정이 놓여 있습니다. 아직 대부분의 이제 OECD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CBDC를 지금 발행하기 위해서 연구 중이거나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연구 단계조차 진행하지 않는 나라들도 많은가 하는 반면에 아직 우려성이 높은 목소리도 있겠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이시라면 CBDC가 만들어졌을 때 특히 스테이블 코인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꼭 좋은 게 아니라 나쁘지 않을까요? 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 가봐야 정확하게 알겠지만 제가 바라보는 관점으로서는 연결고리 지점 및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CBDC와 암호화폐가 같이 동반되는 좋은 시장의 흐름을 주도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려봤지만, 현재 뭐 루나로 인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제 안정성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신뢰도가 저조해진 단계는 맞습니다. 근데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문제점인 것이지, 뭐 지금 가장 많이 활용도가 높은 뭐 테더나 테더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법정 담보 화폐를 법정 화폐를 담보로 작용을 시키기 때문에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과는 전혀 다르다. 그리고 만약 스테이블 코인의 입지가 많이 줄어들어서 CBDC가 자리 대체를 하는 것일 뿐 암호화폐 수요도는 증가하는 거에 있어서 제가 바라보는 전망은 지금도 매한가지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CBDC뿐만이 아니라 암호화폐에 대한 국가적인 지금 악재가 됐건 호재가 됐건 작년과는 다르게 무조건 불안전 자산이다, 보장받을 수 없다라고 내비쳤던 작년과는 올해는 다르다라는 점을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말 사이에 달러 인덱스가 많이 오르는 모습 보여주었는데 오늘 다시 조금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달러는 얼마까지 오를지 코인 선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달러는 제가 볼 때는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현재 경제 자체가 계속 긴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에 의해 달러가 계속 이제 없어지는 희소성이 좀 올라가는 상황에서 더욱더 이 달러의 가치는 더 올라갈 예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1,350원 혹은 많은 전문가들 포함 1,350원, 뭐 1,400원까지 나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원화 자체가 조금 회복세를 하나 보여주나 했는데 최근에 저희가 경제 자체가 저희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주위에 있는 특히 강대국과의 연결이 어마어마하게 저희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중국도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GDP 성장률이 좀 둔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에 의해서 한국의 성장도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원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약세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약세 압력을 받는다라는 뜻은 그만큼 이 달러의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앞에 말씀을 드렸죠. 이 달러가 강세일 때는 어쩔 수 없이 암호화폐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린 거는 앞으로 달러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달러가 떨어지는 기점을 가지고 암호화폐가 회복이 되는지 아닌지를 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고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3분기에 이 CPI가 아무래도 계속 높게 나올 거예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이제 8월 달은 FOMC가 쉬죠. 9월 달 FOMC가 있고 근데 그 기간 동안 계속 소비자 물가 지수는 나옵니다. 나올 동안 계속 높이는 나올 텐데 어느새 이 높이 나오다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금리 인상을 계속 높은 포인트로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나오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가 한 달, 두 달 이것만으로 당장 어마어마한 효과를 보기에는 힘들다. 어느 정도 시간을 줘야 금리 인상한 이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낮아지는 이 시점이 나올 것이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같은 경우도 지금 물가가 거의 피크아웃이다. 물가가 거의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서서히 떨어질 것이다. 그 사이에 우리는 금리 인상도 하고 있고 FOMC를 통해서 흐름을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놓치지 말자. 다만 지금 당장 이 달러가 강세이고 암호화폐가 안 올라가더라도 걱정하지 말라. 물가는 어느새 잡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금리도 인하하는 시점이 올 것이다.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될 거예요. 현재 금리 인상한 이 상황에 맞게 우리가 이 생활의 흐름이 맞춰졌다라고 하면은 이에 반대로 금리가 인하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또 요거를 여유 자금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자금이 또다시 흘러오면서 저점의 매수의 기회다. 우리가 너무 투자를 안 했다. 투자의 기회다.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된다. 왜냐? 우리 경제적인 이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우리 현재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통해서 성공을 이뤄내는 계기가 많고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다음에 금리가 낮아지고 점차 낮아지면 어느새 회복이 될 것이고 예전에 그 가격까지 회복하는 암호화폐든 주식이든 뭐 부동산이든 좋은 모습을 나타내는 모습이 꼭 나올 것이다. 지금 당장 조급해하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또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봐야 할 암호화폐 시장 상황이 있다면 비트필승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현재 비트코인의 채굴량이 비트코인의 채굴자의 보유량이 줄어든다는 소식 접하셨을 겁니다. 아까도 간단하게 설명 들어봤었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채굴자의 보유 물량이 적어진다라는 얘기는 시장에 매도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뿐만 아니라 하락장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가격적인 변동도 없고 물량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생각하다시피 작년과는 다르게 우리 개인들도 정말 많이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력들도 고래들도 시장 상황에 맞춰서 우리 개인들의 이제 능력치에 따라서 지금 조금 더 시장이 어려워지고 있다. 그런데 채굴자들은 기존부터 오래전부터 비트코인 채굴을 했던 사람들, 수면상에 드러난 고래가 됐건 이제 어쨌든 고래들의 세력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같은 시장에서 하방 압력세 가해진 지금 매도세가 가해진 이 시장 안에서 던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려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실제적으로 그리고 우리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제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부터 전 세계 모든 시장이 지금 힘들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들 이런 후진국들 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실질적으로 디폴트 선언을 수행해 나가고
있기도 하고 그에 더불어서 이제 중국의 1대1로 산업을 통해서 중국은 자신들의 위안화를 가치를 이용해서 안 그래도 힘든 나라들을 더욱더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면서 그 나라와 같이 마치 겉으로는 이제 하나의 지구촌으로서 이제 사업을 극대화시키자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득은 중국만 취하고 그 나라들은 원금을 갚지 못해서 지금 힘들어진 상황에 놓여 있죠. 여기서 우리 암호화폐 활용도 예를 들어서 이제 P2E 섹터 같은 경우에 특히 후진국들 나라들에서는 자신의 화폐의 가치가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해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이런 나라들에서는 그 누구의 나라 것도 아니고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이런 암호화폐를 활용한다면 지금 이러한 어려운 세계적 위기 시장에서 자신들의 이제 허리띠 졸라매기식으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자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 또 하나의 해치 수단으로서 이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두 분 전문가님 모시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명과 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스쿨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코인스쿨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비트필승님께서 캔들 모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건데요. 오늘 강의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트필승님 모셔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2부 강의를 맡게 된 비트필승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한 캔들의 모양을 이용해서 충분히 단타성 접근을 해서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려 보고자 하는데 차트의 설명에 있어서 우리 오늘 이제 연금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연금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뭐 개인연금도 있고 유족연금 그리고 이제 뭐 분할연금, 장애연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일하시는 4대 보험 가입자라면 내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 잡히지 않고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허리띠 졸라매기식 지금 소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 말은즉슨 이제 경제 침체까지도 우려되면서 연결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뭐 보험도 줄이고 있고 이제 식료품 뭐 배달도 줄여가면서 지금 허리띠 졸라매기식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내가 막 연금까지 생각해 본다면 우리 시대 때 지금 이제 받으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곧 받으실 분들이라면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저와 같은 저희와 비슷한 세대들은 내가 이걸 왜 내야 돼? 특히 MZ세대 같은 경우에서는 내가 왜 희생을 해야 돼라는 생각 우려성이 강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일종의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일단 보험과 같은 것인데 이제 원래 보험이라는 것이 여러 명이서 리스크를 나눠서 운용을 하는 것이죠. 다 같이 리스크를 공동 관리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 국민연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사회 활동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낸 만큼 다시 돌려받는 구조이다. 즉 노후 대비라는 하나의 보험성 상품이다. 상품까지는 아니고 하나의 이제 나라에서 주최해주고 있는 도와주고 있는 하나의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일단 국가가 보장하는 이런 국민연금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리스크는 우리 개인들이 수행해내야 될 이제 몫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에서 도려주는 것은 이제 노령층 사회가 줄어들고 있지 않고 오히려 지금 증가하고 있죠. 노령층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최소한의 안정장치가 없는 나라라고 한다면 이제 좋은 나라, 선진국에 다다를 수가 없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현재 수행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는 이제 초고령층 사회가 도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이제 저소득층이 아니라 지금 저출산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령층이 심화되면서 이제 주력 소비층은 노령층에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은즉슨 이제 국민이 열심히 일을 해서 국가를 유지해 주는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하나의 보탬이 아니라 국민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의 국가가 지탱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생산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이런 노령층을 배제하고 나라에서 어떻게 책임져 주지 않는 어떤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국가가 지탱될 수가 없겠죠. 그만큼 국가도 발전을 해 나갈 수가 없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유럽 GDP랑 연결을 지어서 비교를 해본다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이제 GDP 연금 지출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3% 남짓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 12%가 평균이 12%가 넘게 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도 10% 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은 즉슨 우리가 지금 내고 있는 돈에 비해서는 받고 있는 돈이 많습니다. 그 말은 즉슨 지속적으로 이제 고갈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죠. 그래서 지금 내다보고 있는 전망치는 2040년도 당시부터는 적자로 전환될 전망을 하고 있다. 그리고 2050년도부터는 고갈될 전망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더 빠를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운행하고 있는데 단순히 지갑에 넣어놓듯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굴리면서 자산을 불려 나가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이게 더 늘어날지 줄어들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어찌됐건 지금 같은 상태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내는 돈에 비해서 받는 돈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은 고갈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아무튼 문제는 우리가 갈수록 고령층 사회가 넘어가는 것처럼 부양해내야 되는 인구수가 많아지고 그만큼 밑에서 이제 우리 지금 지탱해줄 수 있는 내줘야 되는 밑에 있는 이제 국민들의 숫자가 적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일단 소득에 따라 가입 기간에 따라서 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최대치는 뭐 거의 40%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지금 시행했는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지금 가입 기간이 보통 평균적으로 20년 내외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고갈이 된 시점이 넘어간 나라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 형태를 바꿔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고갈이 된다. 50년이 됐건 2100년이 됐건 언제는 알 수 없겠지만 분명히 국면해낼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다라는 거 꼭 인지하셔야 되는데 일단 국가 정책적으로서 지금 윗선에 있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내가 활동하고 있는 기관에서 굳이 이거를 바꿔나간다? 그럼 바꿔내가 이 고갈되는 부분을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받는 금액 비중을 낮춘다라든가 현재 아니면은 내는 이제 연금 비중을 늘린다라든가 두 가지 중 하나일 텐데 어찌 됐건 고령층이 됐건 지금 일을 해나가고 있는 우리 20, 30대, 40대, 50대가 됐건 지금 어찌됐든 반발을 세울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밀어내고 있어요. 밀어내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이 고갈될 시점에 올 때 적자로 전환될 시점에서는 한 명의 개인당 부양해 돼야 되는 이제 인구수 혹은 금액치가 점차 이제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겠는데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비교적 간단하게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가 북한과 같이 이제 다시 결합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건 옛날부터 했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갈수록 지금 다시 만나야 되겠지만 지금 하고 싶지 않다라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그 말은 즉슨 뭐냐? 그 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굳이 해야 되는 건 맞겠지만 내 세대에서는 이뤄내고 싶지 않다라는 관점이 늘어나는 만큼 국민연금의 지금 정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내 세대가 아니라 이후의 세대에서는 분명히 나중에 이게 계속적으로 미뤄지다 보면 나중에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시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서 감당이 안 되는 수치에 왔는데 밑에 일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내가 일을 하는데 받는 연금이 그러니까 내는 세금이 너무나 워낙 많다 보니까 일을 하는 의미가 없게 되겠죠. 그렇다 보면은 또 다른 경제 침체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어서 제가 이제 오늘 차트 관점을 말씀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간단한 차트 캔들을 말씀드릴 건데 일단 먼저 일자형 캔들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일자형 캔들이다.
이게 음봉이 됐건 뭐 양봉의 일자형 캔들이 됐건 시가 종가가 같은 십자형 캔들 중에 하나다. 거의 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차트의 변화가 거의 없다. 그 말은 즉슨 뭐냐? 시장에서 지금 관심이 없는 종목이다. 그날 하루 단기간일지언정 이제 소외될 가능성이 보이는 캔들이겠죠. 거래 매물대가 동반이 크게 동반이 된다라고 한다면 위로든 아래로든 아래꼬리가 됐건 윗꼬리가 됐건 분명히 남겨놔야 되는데 거의 시장가와 종가가 거의 맞물릴 경우라는 것은 그 말은 즉슨 시장에 소외되는 종목이다라는 얘기겠죠. 물론 그 앞에 있어서 등락폭을 횡보하는 기간에서 나오는 모양인지 아니면 하락세를 보이다 이 모양이 나오는지 혹은 상승세를 보이다 보일지를 우리가 생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거의 지지부진했던 횡보세에서 계속적으로 거래대금이 동반되지 않았던 종목일 확률이 큽니다. 일단 정의를 말씀을 드려봤고 그 다음에는 이 잠자리형 캔들이 되겠습니다. 일단 시가와 종가가 같은 십자형 캔들 중 이제 아랫꼬리가 달린 캔들이다. 이런 모양이 되겠죠. T자형 모양이 되겠는데 일단 상승 추세에서 고점에서 발생한 경우에서는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하락 추세로. 그리고 상승 초기에 발생하는 경우에서는 초기 고점 일단 세 가지가 있는데 초기에서는 발생 경우 저가에서 사려는 매수세일 가능성이 크다. 상승 중에서는 아랫꼬리가 짧을수록 추가 상승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제 하락 추세 저점에서 발생한 경우에서는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게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려 보면 상승 추세 고점이다. 그러면은 이제 빠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상승 초기의 단계에서 이런 잠자리 캔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혹은 이제 하락 추세에서 거의 저점에서 이 캔들 모양이 또 나온다. 그럼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이 정도만 정의로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장대 양봉 같은 경우에 다들 아시다시피 양봉이 캔들의 모양인데 장대 그것도 양봉의 캔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배울 점이 없어 보이는데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게 이평선 분기점 아래에 있을지 혹은 위에 있을지에 따라서 여러분들 장대 양봉이 나오면 무서워서 접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후에 추가적인 강한 장대 양봉이 지속될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괜히 장대 양봉이라고 해서 무조건 노렸다가 크게 물려서 남들보다 더 큰 이제 나의 계좌에서 박살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장대 양봉을 무지성으로 접근하시거나 혹은 무서워서 무지성으로 무조건적으로 타지 못한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모양의 양봉 중에 몸통 길이가 긴 것이라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저점에서 장대 양봉이 발생한 경우에서는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 반대로 장대 음봉 같은 경우에서도 반대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캔들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모양입니다. 얘도. 그리고 음봉 중에 몸통의 길이가 길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고점에서 장대 양봉일 경우에서는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거를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는 실질적인 차트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잠자리형 캔들 같은 경우에서 어디서 보일까요? 바로 여기서 보이시겠죠? T자 모양. 자, 아까 말씀드렸을 때 세 가지 관점이 있다라고 했었죠.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지지부진한 횡보세를 보이다가 횡보세 바닥을 다져주고 나서 상승 초기 부분에서 발생이 되다 보니까 지속적인 큰 상승을 보였다. 이걸 잠자리형 캔들이라고 인지를 하실 수 있겠고, 우리가 단순히 자 여기서 올라간다. 전날에 거의 뭐 이제 주식으로 따지면 상한가 전날에 우리 코인 같은 경우에서는 엄청난 상승 이격을 보였고 T자형 캔들이 나오는데 불안해서 못하겠어 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혹은 아니야 무조건 무지성으로 더 갈 거야 라고 하시겠지만, 우리가 비교적 정확하게 우리가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횡보하다가 상승 초반부에서 T자형 캔들이 나왔네. 그리고 강한 상승이 이어질 수 있겠다. 안정적으로는 우리가 오버나잇용 관점으로도 다음날 뭐 이 부분에서 매도를 할지 최고점에서 매도를 할지, 혹은 이틀까지 기다려서 단타성으로 이날까지 고점을 충분히 노려보실 수도 있겠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 그러셨을 겁니다. 올라갔다가 이날 T자형 보이는데 이 선상 안에서 1시간 15분 3분 선상 여러분 쪼개서 보시면 불안해서 결국에 본절가 혹은 약수익 혹은 오히려 손절을 보고 나오시는 경우 이날인데, 충분히 잠자리형 캔들이다. 매물대도 동반되는 것까지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다음날 오버나잇용 관점으로 단타성을 노린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안전하게 불안해서 도박성으로가 아니라 투자 관점으로 이용을 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대 양봉 같은 경우에 장대 양봉 같은 게 지금
횡보하는 기간이 꽤나 길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 매물대가 얼만큼 동반됐냐도 중요합니다. 지지부진했던 매물대가 이 정도 라인에서 끝났다가 이날 장대 양봉을 보이는 날 큰 거래 매물대가 동반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도 충분히 우리가 큰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겠죠. 물론 지지부진한 매물대를 험해수로 인해서 가격적인 상승을 일으켰고 무거운 거래대금 동반되지 않아서 가격을 일으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안전하게 오버나인의 관점으로 이용하실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점에서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고 거래대금까지 동반이 됐다는 걸 확인했을 때는 지속적인 양봉의 흐름세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최고점 이날까지 혹은 이날까지도 노려볼 수는 없더라도 충분히 이날 선상 안에서 고점 노리면서 매도를 한다던가 혹은 비교적 안전하게 종가의 부분을 이제 손절가 및 이제 목표가로 설정해 보시면서 혹은 이제 우리가 손절할 라인 잡아보시면서 다음날 오버나인의 관점으로도 단타성으로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때 이 장대 양봉을 이용해 볼 수 있다. 단순히 장대 양봉이라고 해서 그냥 마냥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거래 매물대랑 최근에 있었던 동태를 살펴보고 분기점이 어디인 것인지 더욱더 정확한 것은 여기서 이제 분기점인 매물대가 동반된 저항대 라인이 여기에 존재했다. 어디에 놓여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종가를 지지해준 라인이 매물대를 뛰어넘고 나서 여기 이상을 유지해줬다라는 모습까지 확인을 해서 이용을 하시면은 충분히 장대 양봉이라도 무서워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세 있게 진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려보는 것이고 장대 음봉 같은 경우에는 반대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혼란이 오실 수도 있겠죠. 빨간색이 음봉 캔들입니다. 자, 지속적으로 지금 고점, 자 유지해 주는 듯한 흐름을 보이다가 자 십자가형 캔들이 나와줬죠. 그 다음에 여기 저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떨어지는 칼날을 잘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장대 음봉이 나왔네. 여기서 반등세 주고 나서 여기까지는 수익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차익 실현 가능할 것 같아. 무지성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나 이날 깨졌죠? 아니야. 내가 저점을 잘못 잡았지만 한 번 더 반등 분명히 기술적 반등 나올 거야. 기다리다가 결국에 엄청난 손실료를 입을 수밖에 없겠지만 여기서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는 아직 하락 추세가 더욱더 강하게 남았구나. 바닥선이 지지해주는 부분이 확실하게 보이기 전까지는 접근할 수가 없겠다라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충분히 저점을 잡을 수 있는 혹은 도박성으로 이제 투기성으로서 무지성으로서 무작정 크게 떨어졌다라고 해서 큰 상승이 다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이런 무지성을 이용하지 않고 충분히 안전하게 우리가 장대 음봉만 이용을 하시더라도 이제 안전하게 리스크성을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중요한 건 거래 대금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유지해줬던 흐름에서 일단 분기점이 어딘지, 저항대 라인이 어딘지, 지지대 라인이 어딘지를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이용을 해본다. 이 장대 음봉도 단순히 장대 음봉이니까 아니라 지지대 라인이 뚫렸는지 확인을 하고 거래 매물대는 얼마나 동반이 됐는지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장대 음봉까지 활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최저점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장대 음봉과 장대 양봉 그리고 잠자리형 캔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잠자리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잠자리형 캔들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에서 이용을 해봤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충분히 분기점이 작용되는지 한번 노려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매물대가 얼만큼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반등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지 혹은 아직 끝나지 않은지 분기점인지 어찌됐건 이 두 가지 캔들을 해서 잠자리형 캔들에서는 우리가 분기점으로서 활용을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거 말고도 지금 현재 비트코인 동향 자체가 매우 불안해서 오늘은 어떠한 종목을 탔으면 좋을까요? 노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히든코인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리스크가 크더라도 고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히든코인 이따 오후 1시 반에 무료 종목으로서 나가도록 할 테니까 참여하셔서 질문사항과 같이 정보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비트필승님께서 또 캔들 모양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배우신 부분들 정리하면서 투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매매 방법과 또 차트 분석 저희가 오후 1시 반부터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박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